네, 자, 이번 시간부터 75회, 전산회계 2급 75회 기출문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론 시험부터 한번 해볼게요. 합격률이 최근 한 2년치 중에서 제일 적게 나왔습니다. 제일 어려웠다는 말이죠. 31.1%예요. 전산회계 2급이. 오히려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보다도 합격률이 적게 나와서 75회 시험 본 수험생들 좀 많이 애먹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76회는 그래서 56%, 그 전에 47, 60, 57, 67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시험도 운땡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험에도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높은 계산 문제들이 몇 개가 나와서 아마 수험생들이 많이 애먹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시험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중 부기를 정비에 기록한다라는 뜻이죠.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아래의 특징에 해당하는 부기로 옳은 것. 자, 뭐 단식, 복식, 영리, 비영리 나왔는데 일정한 원리나 원칙에 따라 보통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그러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은 물론 손익이 발생을 조직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부기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대차 평균이 원리에 의하여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자, 가계부, 단식부기의 대표적인 게 가계부죠. 가계부도 일정한 원리나 원칙은 있습니다. 수입, 지출, 잔액, 돈 들어온 거, 물론 재화의 증감, 돈과 관련되지 않은 감가상각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표시를 안 하죠. 자, 그렇지만 대차 평균이 원리라는 게 뭐냐?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한 붕괴는 양쪽이 똑같아야 된다. 금액이. 이건 거래 이중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합계액. 차변과 대변의 거래가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합계액이 나옵니다. 그 합계의 끼리가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게 대차평균 원리입니다. 거래 이중성이 많이 쌓이면 대차평균 원리가 되는데, 자, 이거는 어떤 기능이 있길래 복잡해지는데 이걸 쓰느냐? 자기 검증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품 계정에 적고 현금 계정에 적고 나중에 어느 한쪽이 잘못 적었다 하면 이게 합계 냈을 때 금액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시산표 또는 일개표, 월개표가 그 검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원리는 어느 부기를 말하는 거냐? 복식 부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계부고요. 해당 없고요. 영리냐 비영리냐는 단식, 복식 다 있습니다. 영리부기, 조그마한 구멍가게 운영하는 사람들도 영리부기인데도 단식을 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복식부기 하지만 비영리부기, 관공서, 학교, 비영리부기인데 단식부기를 하지만 요즘은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뚜렷한 정답은 안 되고요. 이 내용에 맞는 해당되는 거는 복식부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출제가 안 됐던 건데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익 비용 위험 예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 중 수익이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자, 수익 비용의 이연 및 예상 그럽니다.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예상 수익이든 비용이든 예상한다. 자, 예상이다 하는 건 수익으로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다. 적어놓자. 아직 수익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수익이 확실시 되니까 돈은 내년에 받지만 올해 수익이다. 그러면 적자. 비용도 이거 우리 지출할 게 확실한데 아직 장부상에 안 적은 거. 요거는 적어놓자 하는 게 예상이고 이연은 수익, 돈은 들어왔거나 또는 나갔어요. 수익이나 비용이. 근데 이게 돈은 들어오거나 나갔지만 이게 올해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년 장부에 적을 건데 미리 들어와 버린 경우. 그런 경우 요거는 내년으로 넘겨야 된다 해서 이연이란 말을 씁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수익의 이연 대표적인 게. 자, 우선 이 문제에 따라서 한번 보면 수익에 대한 거니까 이거 보험료는 비용이죠. 얘는 해당 없어요. 비용 이것도 해당 없죠. 그러면 수익이 두 개입니다. 이자 그 다음에 선수수익.
자, 미수이자다 하는 건 아직 받지 못한 이자. 받지 못한 이자. 그러면 뭐예요? 넘기는 거예요? 받지 못했다는 거는 예상한다. 예상하는 거죠. 우리가 돈은 내년에 받지만 이 이자는 올해 거야. 그러면 수익이 예상이고요. 수익에 2년 해당되는 거는 이제 선수 수익인데, 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임대료가 1년에 집세를 우리가 12만 원 받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한 달에 10,000원씩. 자, 6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6월 1일. 그래서 쭉 해서 내년 5월 말까지예요. 자, 근데 집세, 임대료는 보통 1년치 한꺼번에, 여기 월세는 그러는데 제주도는 1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걸 중문세라 그럽니다. 월세를. 저희도 이주하실 분들은 이거 생각하세요. 1년치 월세 한꺼번에 냅니다. 자, 그러면 1년치 12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알고 봤더니 12월 31일 기준으로 요 기준으로 보니까 그 중에 7개월치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은 단기분 해당돼요. 요 날짜를 12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근데 선불로 다 받았는데 돈은 들어왔는데 요 5달치 5만 원은 내년 집세예요. 그걸 한꺼번에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 돈 임대료를 받은 경우 차변에 현금 12만 원, 그다음 대변에 임대료 12만 원 이렇게 적었는데 이 상태로 장부를 마감해 버리면 이 중에 5만 원은 내년치 월세인데 임대료인데 원래 장부에 이거 그대로 가면 이 장부는 이거 뜰린 장부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서 5만 원은 빼야 됩니다. 빼서 내년 장부에 적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치 임대료니까. 그래서 이 임대료 5만 원을 이쪽에 빼주고, 그리고 요거는 뭐라고 적느냐? 먼저 받은 임대료 수익 중에서 임대료 수익. 그래서 선수 임대료 계정 과목은 선수 수익 해서 5만 원. 자,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수익의 이연입니다. 수익인데 이연과 예상 헷갈리시는 분들 간단히 구분하는 방법. 수익하고 비용은 구분되죠. 그 다음에 이연과 예상이 구분하는 기준은 이연은 받았는데 올해 게 아니다. 내년 장부에 적자. 예상은 아직 우리가 못 받았어요. 돈은 못 받았어. 근데 올해 게 맞아. 만약에 이게 선불제가 아니고 후불제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요거 7만 원이 수익의 예상이 되는 거죠. 왜? 돈은 나중에 나갈 때 받기로 했다 그러면 반대가 되겠죠. 자, 예상 이연은 받았는데 수익이 발생했는데 요거 내년 장부에 넘긴다 하면 이연. 그다음 이미 받은 거.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원래 수익이 있어. 그건 예상. 해서 적어주는 게 예상과 이연의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선수 수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익에 이연에 해당하는 것.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유동자산 항목으로만 구성된 것. 유동, 비유동의 기준이 뭐죠? 1년. 자,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할 것 같다. 유동자산. 1년 이내에 도저히 현금화가 불가능해.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하죠. 자, 여기 쭉 보시면 건물, 토지, 이거 기계장치, 이거 뭐예요? 다 유형자산이죠. 비유동자산입니다. 해당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구축물. 유형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유형자산, 투자유가증권, 투자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입니다. 둘 다. 이것도 비유동자산. 그래서 정답은 상품, 선급금, 현금, 당좌예금. 이게 정답은 되겠고, 자, 시험 볼 때 요령,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항상 켜놓으세요. 이런 시험 볼 때. 켜놓고 빨리 찾아보세요.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하면 이런 메뉴가 쭉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유형자산. 아까 우리가 찾아낸 건물, 토지. 볼까요? 자, 봅시다. 토지 여기 있죠. 건물 여기 있죠. 구축물도 여기 있어요.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기계장치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정과목이 이게 좀 혹시나 뭐하다. 그러면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컨트롤 F 치세요. 그러면 검색창이 뜹니다. 거기에서 우리 네이버에서 검색하듯이 계정과목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구나. 여기 무슨 자산이구나. 여기 딱 뜹니다. 그거 보면서 자, 이론 시험 요령껏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유동자산만으로 짝지어진 거 맞고요. 자, 아까 검색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구축물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컨트롤 F 누르고 찾기. 여기에 구축물 딱 치고 엔터 치면 구축물이 여기 204번 떠요. 유형자산 이렇게 뜨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런 것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다음 중 각 날짜별 분기에 대한 거래의 종류로 옳은 것. 거래의 종류.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앞에 이론에서 했죠. 자, 자산부채 자본 끼리끼리만 오는 것. 단기 차입금, 부채죠. 자산이죠. 증감 이렇게 하면 교환거래입니다. 근데 이자 비용이 발생이 나왔어요. 이렇게 연결되면 손익거래. 수익 또는 비용이 어느 한쪽에 하나만 있으면 손익거래입니다. 근데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생겼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느냐? 10월 6일은 혼합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자산이죠. 자본이죠. 수익 비용이 없어요. 그럼 얘는 교환거래. 자, 그래서 10월 6일은 혼합거래. 10월 9일은 교환거래. 정답은 어디 있습니까? 혼합거래, 교환거래. 예,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쉬운 문제였고요. 자, 5번 문제. 출금거래가 아닌 것. 출금거래라는 건 뭐예요? 대변에 돈 나간 거, 현금. 그럼 차변에 뭐 다른 게 있겠죠? 뭐 비품이 들어오든가 또는 뭐 상품을 외상값을 수금했다든가. 그러면 외상 매입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외상 매입금을 갚았을 때 외상 매입금에서 현금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뭐 종업원 급여 줬을 때 급여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 중에서 출금 거래가 아닌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대변의 현금이 아닌 것. 상품 100만 원 매입하고 그럼 차변의 상품. 대변의 상품 대금은 지폐로 지급하다. 돈으로 줬다. 현금. 맞죠? 이거는.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똑같습니다. 다 상품이에요. 상품 대금은 자기업 수표.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현금으로 우리가 취급하죠? 현금 맞죠? 자, 대변이 되고. 상품 100만 원 매입하고 상품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그 수표 가져간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꿔갑니다. 근데 그 돈은 어디에서 빠져나가요?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좌예금 통장이 줄어드니까 대변에 당좌예금이죠. 현금이 아니고 얘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출금거래가 아닙니다. 대체거래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상품 대금은 받아두었던 타임 발행 수표. 자, 다른 데서 발행한 당좌 수표예요, 이거. 그거는 우리 바로 은행에 가면 돈으로 가져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줘버렸어요. 타임 발행 수표는 우리가 현금으로 장부에 기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금을 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출금 전표가 됩니다. 4번. 자, 됐고요. 3번이 정답이고. 자, 6번 문제. 다음 중 개인 기업이 자본금 계정에서 처리되는 항목이 아닌 것. 개인 기업입니다. 힌트는 자본금 계정. 자본금 계정은 개인 기업에서는 자본의 증가는 어느 쪽이죠? 자본의 증가. 자, 대변이죠. 감소는 차변. 자, 그러면 자본이 증가되는 건 초기 출자. 그 다음에 추가로 돈 가져왔어요. 추가 출자. 그 다음에 사장님이 돈 필요해서 가져갔어요. 인출. 자, 그 다음에 이익이 생겼어요. 이익 생기면 누가 먹어요? 개인 기업은. 사장님이 다 먹죠. 자, 당기순이익. 자, 요거는 더해지는 항목. 요거는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 났어요. 순손실. 적자 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계속 적자가 나면 자본을 까먹었다는 소리가 망했다는 소리죠. 자기 돈 처분하면, 가게 처분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시 출자, 초기 출자액 말하는 겁니다. 요 자본금, 요게 초기 출자죠.
그 다음에 인출,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 단기 순손익, 이익 또는 손실. 이익 또는 손실. 근데 얘는 뭐예요? 이익잉여금? 개인 기업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거는 법인 기업, 주식회사들.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그 적립해 놓은 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기타 법정 적립금, 뭐 자본조정 이렇게 구분이 되는 전산회계 1급에서 배우는 법인 기업에 대한 항목입니다. 4번이. 그래서 항목이 아닌 것 4번이 되고요. 계정금융 및 적요 등록, 전산회계 2급은 전부 다 개인 기업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자본금, 뭐 출자금, 인출금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요. 7번 문제. 청석상점은 2017년 10월 15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대성이, 주식회사 대성이 주식을 60만 원에 액면 금액은 필요 없고요. 구입하고 단기 매매증권이죠.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 10,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여기까지 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변의 현금. 돈 얼마 나갔어요? 총 61만 원. 근데 그 중에 60만 원은 주식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 60만 원. 10,000원은 뭐예요? 수수료입니다, 이거. 수수료. 수수료 비용. 만원.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인데 회계에서 모든 자산은 취득할 때 들어간 제 비용, 수수료라든가 모든 거 다 더합니다. 더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만 안 더합니다. 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수수료만 별도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984번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영업의 비용에 들어간 거. 자, 요것만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합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요거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을 2017년 11월 20일 70만 원에 전량 매각하였을 경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계상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요 구입할 때는 10월 15일이었어요. 10월 15일. 판매할 때는 11월 20. 11월 20. 그러면 요 단기 매매 증권 요 60만 원을 처분한 거예요. 그럼 얘가 대변으로 오죠. 단기 매매 증권 60만 원. 그래서 돈 얼마 받았어요? 70만 원에 현금 받았다 칩시다. 현금 70만 원. 그러면 60만 원짜리를 70만 원에 팔아서 이익 본 건 얼마예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10만 원입니다. 근데 뭘 이거 함정으로 파는 거냐면 요거를 합산해서 함정에 빠져라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 요게 61만 원이니까 요거 빼면 단기 매매 증권 요게 61만 원 되니까 9만 원 요렇게 적도록 여기 보면 보기에 9만 원 있잖아요. 이 함정에 빠지도록 시험 문제를 일부러 이렇게 출제한 겁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10만 원입니다. 왜? 수수료 비용은 얘는 별개예요. 60만 원짜리 처분해서 70만 원 받았으니까 10만 원 이익. 그래서 2번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8번 문제. 자, 이 75의 시험은 유달리 개정 과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문제를 이번 이거 출제한 출제위원들이 이걸 좋아하는 분이 있었나 봐요. 이거를 많이 출제를 해놨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요거 잘 활용하면 이런 함정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 개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 영업의 비용 거기 가서 찾아야 되고요. 시간 없으면 그냥 컨트롤 F 눌러서 찾기 가서 재해손실 엔터 딱 치면 여기 재해손실 961번 딱 나타나잖아요. 딱 봤더니 영업의 비용이에요. 자, 재해손실 맞아요. 잡손실 검색하면 잡손실도 영업의 비용 딱 나타납니다. 일단 답은 나왔어요. 앞에 있으니까 시간 얼마 안 걸렸고. 가지급금, 가수금. 자, 요거 당좌자산, 유동부채 나타날 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아까 가수금 나왔고요.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잡손실,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끼리만 뭉쳐있는 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좀 여러 개 나왔는데 특히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산회계 1급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서 냈더라고요. 다음 중 기말 재고 자산을 과대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 이건 1급에도 자주 나옵니다. 자, 이거 설명을 제가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손익계산서 딱 들어가 보면 요 순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시간은 좀 걸리지만 아까 앞에 문제 같은 경우 금방 뭐 몇 초 안 걸려서 푸니까 이런 거는 순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좀 적어서 하세요. 적고 나서 순매출액이 만약에 100원이다. 네, 100원이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지금 기말재고자산 매출원가 뭐 당기순이익 따져야 되니까 이거에 다 대입해 봐야 됩니다. 자, 기초상품재고액 10원 플러스 순매이백이 예를 들어서 70원 기말상품재고액이 1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더하고 10원 빼주면 결국에는 순매출액 100원 마이너스 70원 되죠. 그러면 매출총이익은 30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뭐 얼마 나오겠죠. 자, 근데 기말재고 자산을 과대평가했을 때 잘못 적었다 이 말이에요. 요걸 10원을 잘못 적어서 20원으로 했다 칩시다.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가 돼요? 80원에서 20원 빼면 요게 60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매출원가는 10원 줄어들었죠. 자, 100원에서 60원 빼면 이번에 요거는 얼마가 돼요? 4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매출총이익이 10원 늘어났으면 당기순이익도 10원 늘어납니다. 이거. 나머지 조건이 똑같다고 봤을 때. 자, 답은 나왔어요. 자, 매출원가는 기말상품 재고액을 장부에 과대로 적었을 때는 매출원가는 70원에서 60원 과소가 되고요. 매출원가는 과소, 당기순이익은 10원 과대. 정답은 나왔습니다. 그냥 보면 저도 못 풀어요. 대입해 봐야 됩니다. 금액을 적게 해서.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요령은 시간이 좀 걸려도 순매출액, 매출원가 이렇게 딱 적어놓고 매출원가는 기초, 순매입, 기말 적고 금액을 대입해 보세요.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10번 문제. 이것도 1급 수준입니다. 근데 2급에 출제를 했어요. 출제위원들 나빠요, 진짜. 그래도 우리가 적응해야죠, 뭐. 다음은 영동기업이 당고 재고자산에 관련된 자료이다. 상품재고장의 형태를 띠고 있죠. 자, 수량, 매입 단가, 1월 1일 기초재고 50개 500원. 그 다음에 5월 10일, 6월 25일, 7월 15일 200개, 300개, 250개, 600원, 650원, 800원. 전부 다 단가가 달라요. 자, 이렇게 매입했고 영동기업은 당연히도 8월 중에 600개의 재고자산을 판매하였다. 자, 이 중에서 600개는 팔았습니다. 영동기업이 원가 흐름이 가정을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한다. 선입선출법은 뭐예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판다. 얘네들 먼저 팔고 나중에 600개를 처분하려면 50개, 200개, 300개, 뭐 550개, 그럼 50개 얘 더 요걸 나눕니다. 50개 팔고 나머지 200개가 남아요. 자, 기말상품 재고액은 200개 곱하기 800원 해서 16만 원이 남겠네요. 선입선출법이니까 600개를 순서대로 쫙쫙쫙 팔면 그래서 200개가 남네요. 요 250개 중에 50개도 나가고 자, 이렇게 했을 때 당기 매출원가, 기말 재고 자산이 금액 얼마인가? 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찾았습니다. 16만 원. 이제 매출원가를 찾아내야 돼요. 자, 매출원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출원가 공식에 대입하면 뭐 나오는 거예요. 자,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순서대로 하면 되죠, 뭐. 자, 빈칸 채우기 들어갑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요거죠. 50개 곱하기 500원. 5, 25, 25,000원. 순매입액 요거는 나머지 다 매입이잖아요. 매입 한 줌에 애누리는 없네요. 자, 각각 3개 다 더하면 됩니다. 곱하기 해서. 200개 곱하기 600원 하니까 12만 원. 300개 곱하기 650원, 19만 5천 원. 250개 곱하기 800원, 20만 원. 그래서 요거 3개 더하니까 총 51만 5천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51만 5천 원 소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아까 16만 원 했죠. 요 250개 중에 50개는 팔렸고 200개는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6만 원. 기말상품 재고액 16만 원 빼면 얼마? 매출원가가 38만 원이 나옵니다. 자, 매출원가는 38만 원, 기말상품 재고액은 요거 16만 원. 그러면 자, 정답 나오겠죠? 자, 여기 어디 가요? 38만 원, 16만 원. 예, 3번 여기 있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1번. 다음 주어진 자료에 의하여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 공식도 써먹어야 되네. 자, 매출 총이익이 30만 원, 요 자리에 30만 원.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요거 5만 원, 여기 5만 원.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에요. 7만 원.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 3만 원. 각각 더하고 빼면 돼요. 매출원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매출 총이익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 뺄 겁니다. 빼면 25만 원이 영업이익이고요. 여기다 영업수익,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 7만 원 빼면 나머지 금액 나오죠. 자, 얼마예요? 25에 28만 원에서 7만 원을 빼면 21만 원.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시험 볼 때 공식에 대입해야 된다. 공식을 써놓고 빈칸 채우기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정확하다는 거. 12번 문제. 다음 계정 기입에서 당기 발생한 소모품비는 얼마이냐? 당기에 발생한 소모품비. 자, 요 장부를 해석해야 됩니다. 소모품비 계정. 10월 1일 현금으로 소모품비 70만 원. 소모품비는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은 어디예요? 비용이 발생은 차변입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70만 원 있다는 소리는 소모품을 70만 원 주고 사와 현금 주고 사와서 비용 처리법으로 적었구나. 자, 소모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교재 앞에 이론에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자산 처리법과 비용 처리법. 비용 처리법을 한 겁니다. 일단 다 쓴 걸로 해놓자. 안 쓴 거 나중에 결산시 가서 쓴 것만 비용으로 하고 나머지 자산으로 돌려놓으면 되지 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처리법은 정반대. 자산을 했다가 결산시에 쓴 것만 비용하자는 거고. 자, 그래서 결산시 보니까 소모품 50만 원 있어요. 70만 원 주고 사온 거, 현금 주고 사온 거 다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대변에 적었다는 건 비용 발생 취소시킨 거예요. 얼마? 50만 원. 왜? 안 쓴 거. 안 쓴 거는 자산으로 다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쓴 거는 20만 원 썼다는 거죠. 당기 발생한 소모품비 총 금액은 이거 손익계정, 손익계산서로 보내는 겁니다. 자, 이걸 분개로 하면 소모품 구입 시 10월 1일 날 차변의 소모품비, 소모품비 계정 차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 이거 현금 적고 금액은 70만 원. 그리고 12월 31일 결산 시 이 중에서 요 소모품비 70만 원 중에서 안 쓴 게 50만 원. 비용 발생 취소시켜 버린 겁니다. 50만 원. 그러면 얘는 뭐 창고에 자산으로 남아 있다. 5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준 거 계정에 적어 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당기 발생한 소모품비, 사용한 소모품비 총액은 2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0만 원치 사와서 20만 원치 썼다. 이 말입니다. 자, 13번 문제. 아래의 자료를 토대로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합산되어 기록되는 금액은 현금 여기 있네요. 현금은 하나뿐이에요. 이제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의 기준이 뭐예요? 3개월 이내 현금화가 확실한 거. 자, 여기 밑에 보겠습니다. 보통예금. 보통예금 아무 때나 돈 찾을 수 있어요.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과 다를 바 없다. 당좌예금도 아무 때나 필요하면 우리 돈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남은 거 봅시다. 선급금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금 쪽으로 먼저 지급한 돈. 계약금으로 준 거 상품
또는 건물을 취득하면서 계약금 줬어요. 그거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고 보장 못 하죠. 상품이 3개월 있다 올 수도 있고 건물 같은 거 3개월 있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없고 당좌 자산에 들어가고요. 외상 매출도 예상가 뭐 3개월 이내 수금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특히나 안 주는데. 단기 대여금, 단기 뭐예요? 1년 기준이잖아요. 1년 이내에 돌려받을 조건으로 빌려주는 돈 3개월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만 12만 원, 15만 원, 18만 원에서 45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음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지급어음. 진짜 헷갈리게 출제를 아주 기묘하게 해놨는데 다음 중 지급어음 계정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순서대로 생각하세요. 지급어음 계정 이렇게 쫙 있습니다. 지급어음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이거. 부채. 부채 증가는 어느 쪽에 적어요? 대변. 감소는 차변.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아차하면 차변, 대변 헷갈려 버려요. 자, 지금 차변에 기입되는 거라 그랬으니까 지급어음이 증가 감소인데 지급어음이 증가하는 거는 우리가 어음 발행했을 때 약속어음 발행했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감소하는 경우는 뭐냐? 그 발행한 어음 만기일이 돼서 부도가 나면 안 되니까 돈 주고 어음 회수한 거예요. 어음 대금을 지급했을 때가 대표적인 경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차변이니까 요거 찾아내면 돼요. 어음 대금 지불한 거. 뭐 답은 이미 딱 보이죠. 4번. 당전 발행 약속 어음 600만 원이 만기가 되어서 부도가 안 나야 되니까 이걸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은행에. 자, 1번 같은 경우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어음 발행 지급. 지급어음이란 부채의 증가. 대변이 기록한단 말이에요. 상품 매입하고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을 회수해 양도하다.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은 우리가 발행하다가 아니에요. 다른 데서 발행한 어음을 우리가 받아왔어요. 그거는 무슨 어음이라 그래요?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을 갖고 있다가 요거를 다른데 양도해 줘 버린 겁니다. 뒷면에다가 누구누구의 양도함 해서 도장 찍고 줍니다. 자, 그게 바로 배서 양도인데 이거는 지급어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받을 어음에 대한 문제니까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외상값 500만 원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요거나 같은 거예요. 이건 상품에 대한 거, 외상값에 대한 거. 그래서 1, 3번 자, 지급어음 계정 대변에 기입하는 거고 요거는 지급어음하고 상관없는 거고 4번만이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어음 대금을. 그래서 어음 대금 지급한 거. 차변이 해당되는 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다음 중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 자, 여기 1번, 2번, 3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제 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반고 취득에 따른 취득세, 토지 구입 시 들어간 중개수수료, 수수료 비용이죠. 상품 구입 시 지급한 매입제 비용.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자산을 취득할 때 생기는 것들이라 모든 자산은 취득 시 재비용은 자산 가격에 더한다. 단 하나만 안 된다. 뭐예요? 앞에서 했던 거. 단기 매매 증권, 증권에 따른 수수료 비용. 요거는 여기에 못 들어가고 별도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요것만. 그 외의 모든 자산들은 전부 다 더해야 된다. 이것도 몇 년 전에는 더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거 영업과 너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래서 얘는 뺍니다. 자, 4번. 상품 배출 시 발생한 운반비. 이거는 자산 매입이 아니잖아요. 상품을 판매할 때 들어간 운반비는 별도로 우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 얘 하나만 비용이 돼요. 나머지는 자산에 다 더해버려서 별도로 비용으로 안 적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 시험 다 됐는데 시험이 꽤 어려웠어요. 이거 1급에서는 아주 쉬운 경우인데 2급으로는 좀 내용이 어려운 수준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많이 애먹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요거 아까 문제 반복해서 잘 풀어보시고 이번 시험에 77회 시험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쉬었다가 실무시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